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나는 기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다. 1903년 12월 17일 일기에서 나는 엔진과 프로펠러를 몇 분간 돌린 뒤에 10시 30분에 기계에 올라서 최초 시험 비행을 시작했다. 시작하는 속도는 시속 11에서 13km 정도였던 것 같아. 네 번째 레일로 들어서는 순간에 기계는 트럭에서 떴다. 트랙을 떠나는 순간에 데일리스가 사진을 찍어 주었다. 전방 방향타가 너무 저항에 가까워서 시동이 걸리고 난 뒤에 이쪽 저쪽으로 마구 돌아가는 바람에 조정이 매우 힘들었다. 이 때문에 기계가 갑자기 위로 솟았다가 다시 땅으로 향해서 곤도박질 치게 되었다. 트랙 끝에서 30m 정도 나갔을 때 또 곤도박질을 쳐서 비행이 끝났다. 시간은 12초 정도였다. 초시기가 바로 멈추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다. 이 글은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바로 그날 오빌 라이트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일기다.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들이다. 두 사람은 본래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자전거점을 운영하는 자전거 기술자로 1890년에 자전거도 최첨단 발명품이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떠올라 머무르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큰 글라이더가 제작이 되었다. 1903년에 이들은 글라이더 시험 비행을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키트호크로 갔고 이곳에서 7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형제는 글라이더를 모델로 삼아서 자신들의 첫 비행기 플라이어 제작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플라이가 시험 비행에 나서게 되었다. 형제 모두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인물이 되고자 했고 결국 동료를 던져 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윌버가 이겼으나 12월 14일에 그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서 오빌이 12월 17일에 이륙에서 성공하여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이 되었다. 12초에 불과한 비행이었지만 인류가 드디어 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날 오후에 윌버가 다시 비행기에 올랐고 이번엔 240m 상공에 59초가 머물러 있었다. 라이트 형제는 일생에 걸쳐서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며 새로운 모델을 거듭 내놓았다. 또한 대중 앞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시범을 보였고 때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다. 키티호크에서 성공적으로 비행한 지 5년 만에 재앙이 닥쳤다. 1908년 9월 17일 오빌은 토머스 셀프리지 정미를 태우고 버지니아주 포트 마이어스로 날아갔다. 80kg 그램에 뜨는 셀프리지는 라이트 형제가 태운 승객 중에서 가장 무거웠다. 연병 정위를 세 바퀴 돌고 난 뒤에 비행기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고 오빌리가 다급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중에 비행기는 추락했다. 오빌은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으나 셀프리지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항공사상 최초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자로 기록이 되었다. 1860년 유럽에서 개발된 최초의 현대식 자전거는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뼈를 으깨는 기계라고 불렀고 페달이 세발 자전거처럼 앞바퀴에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고 굉장히 힘들게 됐네요. 설계가 됐군요. 이렇게 세발 자전거로 앞바퀴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자체의 힘으로 이동 및 착륙하는 기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라이트 형제 전에도 많았다. 사실상 최초로 항공기를 만들고 띄우는 데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1877년 8월 멜빌 마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1902년 3월 뉴질랜드의 리처드 피어스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라이트 형제는 명확한 계획이 있었고 목격자도 많았으며 수년을 걸쳐 자신들의 발명품을 형성시켜 나갔기 역사가 기억하는 것이다. 테네시주 햄블런 카운티 출신 멜빌 마렐은 라이트 형제 마렐 피어스는 모두 공기역학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언가 공중으로 떠오르면 네 가지 힘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 바로 양력, 중력, 추진력, 항력이다. 항력은 비행기가 땅에서 떠오르는 데 필요한 힘이다. 날개의 형태가 중력을 이겨내고 떠오를 수 있도록 해준다. 중력은 지구의 사물이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땅에 붙잡아 두는 힘이다. 비행기는 추진력을 활용해서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떠오른다. 오늘날 비행기는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의 힘으로 전진하는 추진력을 얻는다. 그러나 초기 비행기는 자전거에 달려있는 페달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비행기는 한번 공격에 떠나면 계속해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서 양력을 잃고 추락한다. 비행기의 네 번째로 필수적인 힘은 항력이다. 항력은 비행기의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런 네 가지 힘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다. 균형이 깨어지는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한다. 공기역학 실험 30에서 5일의 공기역학 중에서 양력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이동과 압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비행기의 날개를 들어 올리는지 보여준다. 공기가 빨리 움직일수록 압력은 작아진다. 이것이 베르누이 효과다. 스위스 과학자 베르누이는 18세기 최초로 이 법칙을 발견했다. 비행기 날개는 이 효과를 적용 여포일 또는 날개의 고리라는 형태를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날개의 윗부분을 위쪽으로 살짝 둥글게 휘어 있고 아랫부분은 직선이다. 비행기가 움직이면 날개의 흰 윗부분을 따라서 흐르는 공기가 아랫부분을 지나는 공기보다도 훨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면 날개의 위피는 압력은 더욱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아랫부분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점차 강해지다 마침내 이륙하게 되는 것이다. 윌브라이트 비행장치. 비행기를 공중에 띄운다고 끝이 아니다. 제대로 조정을 해야 조종사들은 비행기 날개와 꼬리에 장착된 플랩이라는 고영역 장치를 상하로 움직여서 조정을 한다. 날개에 달린 플랩은 에일러론이라고 불리며 비행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사용한다. 꼬리에 달린 플랩은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비행기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이 실험에서 만들 비행기의 플랩은 때로는 에일러론으로 때로는 엘리베이터로 기능한다. 뒤로 가고 있네. 준비물. 이렇게 해서 실험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비행장치 자 이렇게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원자를 재발견하다. 알베르트 숨겨진 목소리를 듣다. 무언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닥터 소스를 읽었다면 코끼리 호튼의 이야기가 기억날 것이다. 정글 누울에 살던 호튼은 늘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착한 코끼리다. 어느 날 호튼은 거의 보이지 않는 먼지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이 위에는 너무 작아서 코끼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글 식구 누구도 호튼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그 먼지처럼 작은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했다. 인류에게는 아인슈타인이 바로 호튼 같은 존재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분자 크기 측정법과 고정상 액체에 떠있는 소립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때까지 대다수의 사람들 물질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많은 과학자들 아들 옛날부터 그렇게 믿었으나 확실한 증거도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다. 2500년 전 그리스 과학자들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토모스에서 따온 말이었다. 인도의 힌두 철학자들도 물질의 본성을 탐구하며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스인과 인도인의 생각이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이론, 우주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은 구체화되기까지 2300년이 걸렸다. 하지만 20세기 몇몇 과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관한 새로운 과학 이론에 따르면 원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분자 이론, 과학자들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탐구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들을 뉴턴이 실험하고 입증한 운동법칙, 히로시마 원자 투하 1945년 8월 6일 엔헬 에너지 위력을 처음 목격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의 결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원자를 쪼갤 수 있으며 그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에너지는 적절히 통제할 수도 있고 재앙을 부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원자. 오늘 이거 되지만 알고 넘어야 할 과학 지식은 원자 이론은 그리스 인도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오래도록 간과되고 방치되었다. 약 900년 전에 아랍 과학자들은 미세한 입자의 움직임까지도 신의 뜻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6세기 유럽 대륙 전쟁에서 관찰과 이론화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원자는 다시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때 고대 그리스인들의 발상에 주목한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맞는지 검증할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 연구 속도가 빨라졌다. 영국 화학자 존 돌턴은 탄소, 산소 등 화학 원소를 연구하다가 두 원소가 특정한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820년 스코틀랜드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투명한 액체에 꽃가루를 띄우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초동력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자극이 없는데도 꽃가루는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이 중구난방 움직였다. 이 신비한 효과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브라운 운동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 원자 이론을 뒷받침할 돌파구를 찾는 데 열쇠가 되었다. 그는 꽃가루의 움직임의 분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그 분자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쾌거를 일으켰다. 그는 일견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듯한 분자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상의 분자들의 크기 또한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원자의 무작위 운동을 설명해주는 수학 공식을 찾아냈고 실험을 통해서 이를 입증했으며 그 결과 1916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이론을 이용해서 아인슈타인은 또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 있겠다. 빅뱅, 블랙홀, 암흑물질 이런 획기적인 개념은 모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실험을 아인슈타인의 마법 원자는 실험을 이 실험은 거의 마술 같다. 소독용 알코올 한 컵과 물 한 컵을 섞으면 당연히 두 컵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알코올 분자들이 물 분자들 사이에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구슬을 채운 컵에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에다가 소독용 알코올을 부으면은 브라운 운동 체험하기. 이 실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본다. 맑은 물에 식용색소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보면은 물을 휘젓지 않으면 색소가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될까? 브라운 운동 법칙이 사실이라면 물 분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스스로 움직여서 색소가 휘저어진 듯한 효과를 낼 것이다. 휘저어진 것 같아. 응? 극적인. 그래서 3시간 뒤에 관찰하면 로버트 고다드가 로켓 시대를 열다 1926년인데 복잡한 미래 과학의 세계에 도달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클라크 대학의 로버트 고다드 교수는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조용히 연구를 이어가는 학자였다. 1919년 전공 분야인 로켓과 로켓과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 그랬다. 이 논문에서 그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에 쏘아서 올리는 실험을 했다. 우연히 이 논문을 접한 뉴욕타임즈는 달이 간다는 구상이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몽상과 같다고 비웃는 기사를 실었다. 아마 1920년 3월 16일까지 고다드의 귀에 비웃음이 맴돌았다. 그날 그는 친척의 농장마당에 높이 3m짜리 로켓이라는 이름을 붙여 설치했고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은 쉽게 부서질 듯이 약해 보였다. 이렇게 이런 것이. 하지만 내부에는 끝까지 어떤 로켓에도 사용되기 없는 액체 연료가 들어있었다. 고다드는 휘발유와 액체 산소 혼합물을 로켓 연료로 사용했다. 로켓을 달까지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연료였다. 조수가 막대기에 연결된 토치로 저마다기에 불을 붙이자 로켓은 하늘로 솟구쳤다. 지상 12km 올라간 로켓은 발사 지점에서 54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비행은 짧았지만은 오빌라이트의 첫 비행도 그렇지 않았던가. 어쨌거나 이 실험은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오늘날 우리는 고다드의 성과를 따라보며 우주 왕복선, 인공위성, 인간의 달 탐험 등을 떠올린다. 나사의 핵심 연구시설에는 고다드의 우주비행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다드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약 6,400km 떨어진 곳에 살던 한 과학자만이 큰 관심을 보였고 이는 잠재적인 재앙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는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부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폰 브라운은 고다드의 방법론에서 영감을 얻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이 사용했던 강력한 로켓 V2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복수 무기 2란 뜻의 V2는 25만 뉴턴의 추진력을 갖고 12톤짜리 로켓이었다. 탑재의重量은 1톤, 사거리는 320km에 달한다. 전쟁 막바지 몇 개월 동안에 독일은 이 로켓을 3,000개 이상 발사했고 그 중에 1,300개가 런던을 개장했다. 이 대공습 기간에 독일은 57일간 연속으로 밤마다 런던을 폭격했고 그 결과 민간인 43,000명이 사망하고 주택 100만 채 이상이 파괴가 되었다. V2 로켓은 비행기보다도 더 높고 빠르게 날았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공습은 독일군이 V2의 사거리 밖으로 후퇴한 뒤에야 잦아들었다. 고다드는 추진력이 뛰어난 액체 연료를 계속 개발했지만 생전에 달 착륙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 임무를 위해서 이뤄간 다음 날인 1969년 7월 17일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약 50년 전에 썼던 기사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17세기 아이작 뉴턴의 발견이 입증되었고 이제 대기권뿐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도 로켓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본지는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 고다드가 봤다면 어찌 기뻐했을 것이다. 알고 넘어가야 할 지식은 폭죽, 우주선, 심지어 풍선까지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물체는 모두 동일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작용이 있으면 똑같은 크기의 정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풍선에 바람을 채운 뒤에 막았던 입구를 열면 공기가 빠져나온다. 아이작 뉴턴에 따르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공기는 작용, 또 풍선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현상은 반작용. 화력이 폭발할 때 배기가스가 분출되는 현상 역시 뉴턴의 제3법칙을 보여주는 사례다.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인들은 화약을 폭죽에 사용했는데 고다드의 로켓과 원리가 매우 흡사했다. 하지만 고다드는 화약으로 로켓의 추진력을 얻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다드는 그의 첫 번째 로켓에 액체 연료를 썼다.
고도들은 로켓 연료로 휘발유와 함께 액체 산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로켓의 추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이미 우주 여행을 예견했던 고도들은 대기권 밖에서는 산소가 없어서 폭발물이 연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는 로켓 과학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고 달에 우주 비행선을 보내고 태양계 가장자리와 그 너머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로켓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때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까지 간다는 미국의 우주 계획에서 안내자 역할을 한 과학자는 누구였을까? 다름 아닌 로켓 공학의 아버지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뒤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자, 페트병 로켓 쏘아 올리기. 이 실험에서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게 된다. 용량, 가위, 마운지, 망치, 음료수병에 입구에서 맞는 코르케, 농구공, 또 플라스틱, 물, 자전거 펌프, 이렇게 해서 거꾸로 세운 비병이 로켓 역할을 하고, 망치를 못을 받고, 이렇게 해서 로켓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마귀가 태어나고 병 로켓이 이륙합니다. 이렇게. 높이 더 높이 날아라.